네,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저희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AI 자격증은요, 제가 찾아봤을 때 굉장히 민간 자격증이라 다양해요. 다양한 것 중에 그래도 저희가 직접 조금, 공신력이 있고 좀 믿을 만한 그러한 곳에서 하는 곳이 KPC랑 KAIT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K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ITQ 주관으로 하는 곳이어서 조금 더 익숙하세요. 여기에는 저희가 시험 봤던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AI 팟 1급, 2급밖에 시험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건 8월 9일이고, 그러고 요거를 이번에 시험 못 보시면 11월 3일 정도, 11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고 KAIT, 정보통신 기술 자격 검정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AI, 활용이 아니라 AI 상식이었는데, AI 상식. 상식이었고요. 그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2급, 1급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서비스 기획서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러고 이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AI 상식 같은 게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 프롬프트 활용 능력의 이론편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8월 23일 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할 예정이나, 오늘 함께 저희가 스터디를 할 곳은 이 KPC에서 하는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 2급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로mp트 작성 방법에 관한 이론 및 실기형 시험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미래 인재를 위한 자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 저희가 이것들을 공부하고 이것들을 습득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프롬프트 활용 능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 의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작성하는 능력이며 인공지능 서비스는 입력된 프롬프트에 따라서 텍스트로 나오거나 이미지가 나오거나 음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잘 작성된 프롬프트 생성된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미드저니도 좀 나와요. 그래서 미드저니도 조금 사용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미지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음악에 관한 것도 저희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 볼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씩 경험해 보고 음악을 만드는 대표적인 곳은 어떤 게 있다, 뭐 어떤 AI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지금 AI 자격증은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근데 저희가 ITQ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 민간 등록으로 돼 있어서 공인 민간 자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국가 공인이 붙는데 저희는 민간 자격증이기는 하나 현재 나와 있는 시험 자격증이 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ITQ 이거 실시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여기서 실시하는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공신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험 과목을 저희가 보면 1급, 2급이 똑같아요. 내용이 이제 다섯 단락으로 이제 책에는 묶음으로 이제 다섯 단락 되어 있는데, 2급 인공지능 기초 이론, 생성형 AI 기초 이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기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기초 활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업무 활용과 윤리 의식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 1급은 그냥 기초라고 하는 말만 빼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문제는 2급이 총 40문항이 나와요. 40문항 중에 이제 60분 동안 실시를 할 거고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 있고 그다음에 단답형 주관식이 있어요. 단답형 주관식하고 그다음에 실습형 문항도 뭐 많진 않지만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급 같은 경우가 실습형 문항에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는 문항이 5개나 들어가 있어서 1급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2급을 준비하기 때문에 2급은 디지털 튜터 2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디지털 튜터 공부할 때 1급, 2급 똑같이 공부했어요. 똑같은 범위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 2급, 1급을 나눴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2급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익히셔야 되고 새로운 용어들을 익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입니다. 1회 때가 60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고 너무 이제 잘 합격을 하니까 바꿨나 봐요. 그래서 2회 때부터는 70점 이상이 합격에 들어가고요. 응시료는 2급이 38,000원입니다. 이제 그 응시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1교시 2급을 먼저 보고 2교시를 보는데 저희가 ITQ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험 볼 장소를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시험 볼 수 있는 곳을 나중에 시험 기간에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로 컴퓨터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니까 ITQ하고 똑같이 가서 그렇게 시험을 컴퓨터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제가 첫 번째 퀵패스 AI라고 해서 이 퀵패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게 그동안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구입했었고, 그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안내를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함께 이야기하고 나서 혹시나 하고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영진 출판사에서 하나가 7월 21일 발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배송을 한다라고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퀵패스 출판사 같은 경우는 1급, 2급 책을 별도로 나눠 놨고요. 그리고 영진 출판사 같은 경우는 2급 안에 1급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무료 동영상 강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이 책을 그래서 구입해서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무료 동영상 강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책이 이제 출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예상 문제가 또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두 권의 예상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책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뭐 목차에서 살짝씩 달라지는 건 있지만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 네, 상관없으니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5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5과목이 아니라 책의 챕터들이 5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인공지능 기초 이론에서는 인공지능의 이해, 푸시케님, 저도 요거를 지금 확인하려고요. 네, 근데 그쪽에 연락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저도 혹시 되면 그냥 1급, 2급 저기 하느니 1급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근데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찾아서 문의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확인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차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장은 인공지능 기초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에서 뭐 원리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언제 인공지능이란 말이 시작이 됐으며, 그 후에 어떤 변화를 이뤄냈는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확 발전을 하게 됐었던 게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것과 뭐 성능 평가에서는 그 알고리즘들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뭐 증권 쪽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뭐 요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성형 AI 기초 이론은 여기서 저희가 챗GPT에 대한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챗GPT에 대한 이해나 뭐 역사나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하는. 그래서 챗GPT를 저희가 시험이 8월 9일이니까 7월 8일, 9일 그때 결제를 한 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챗GPT에서 여기서 하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직접 실습을 해보고 직접 해봐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챗GPT에서 GPT스라고 내가 항상 하는 반복되는 작업을 아예 얘한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유료 사용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유료를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2만 얼마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쓰시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고 여기서 챗 GPT만 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그런 경쟁사들의 AI도 조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기초.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프롬프트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 생성형 AI를 위해서는 자연어, 인간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 자연어를 기술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얘가 알아듣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뭐 내가 얘한테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뭐 B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놓고 나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질문이 더 좋겠는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기술 기초에서는 그런 거를 배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업무 활용과 윤리 원칙이에요. 우선 업무 활용은 이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상시 컴퓨터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또 얻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AI의 저작권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윤리 원칙, 이 윤리적인 문제가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입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죠. 저희 DTU 할 때 그게 있었어요. 범죄를 예측하는 그 AI 중에 미국에서 이제,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을 같이 뒀을 때 AI 측에서는 흑인 남성이 더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과거의 데이터가 그렇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미래에도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러고 이제 그 구글에서 그 예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들의 이력서를 다 분석을 하고 새로 지원자를 이력서에서 한번 걸르는데 AI한테 시켰어요. 근데 AI가 한 번 걸르는 이력서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존에 입사한 남자 직원이 많다 보니 남자를 더 우선하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파악하게 돼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닫고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는 뭔가 그러한 결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내가 말을 어떻게 썼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한 뭐 윤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에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이론적인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artificial intelligence, 아티피컬이 인공이고요. 인텔리전스가 지능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학습 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I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머신 러닝이라고 이게 기계 학습이라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기계가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이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는 시작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희가 PC 같은 경우 요 한 대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얘한테 많은 거를 학습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학습을 시키는데 하루 종일 돌려도 얘가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AI가 발전이 조금 더뎠어요. 그러다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그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럼 보다 더 좋겠다. 그래서 딥러닝은 저희가 CPU, 이 컴퓨터의 CPU 하나가 아니라 머신러닝을 하나로 한다면 딥러닝은 얘를 여러 개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면서 그러면서 이 딥러닝은 인간이 이 신경망이 있잖아요. 뉴런이라고 해서 뇌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뉴런이 하나 생기고 그곳에서 확장되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인간의 뇌를, 그걸 가지고 이 컴퓨터에다가 도입을 해서 이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딥러닝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딥이라고 하는 건 아주 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쬐끔이 아니라 데이터가 엄청 많이 아주 깊게 쌓여야 이게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속에 머신러닝이고요. 머신러닝 속에 딥러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이 AI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딥러닝 같은 기술이 30년 전엔가 처음으로 이 어떤 분이 이제 교수님이 이거를 발표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30년 동안 무시를 했어요. 이거 갖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택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막 그러고 했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이게 이제 도입이 돼서 뭔가 발전이 되면서 이게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AI에서 획기적인 학습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 딥러닝,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요거는 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우선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비슷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개의 사진을 많이
제공해주고 고양이의 사진도 많이 제공해서 개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는 이렇고 특징이 어떻고 이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개인지 어떤 게 고양이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학습을 시켜주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학습을 시켜요.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계속 그냥 문제만 계속 가르쳐줘요. 문제만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문제가 서로 어떤 게 비교해서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얘네끼리 그룹을 묶고 얘네끼리 그룹이 묶이는 거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이거를 학습하게끔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규칙이나 뭐 군집이나 뭐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보상, 뭔가 이기면 상점을 주고 지면 벌점을 지는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건데 요게 대표적으로 알파고 저희가 이제 알파고도 엄청나게 저희 이 AI를 확산시키는데 큰 획을 그었던 저희가 알파고와 함께 2016년인가요? 그 바둑을 있었는데 알파고가 이제 개발이 될 때 알파고와 사람이 아니라 알파고와 알파고를 서로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고 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알파고끼리 서로 이 대결을 하면서 굉장한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서 학습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알파고에 있는 그 학습되어 있는 거를 다 지우고 나서 알파고끼리 대결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인간들도, 저런 방식으로 해서 저렇게 이기는구나 해서 그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인간도 더 많이 학습을 하게 됐던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화 학습은 보상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학습에 보상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강화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AI를 더욱더 성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조금 더 키워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하시기로 한 분들한테는 링크를 전달 드릴 거고요. 링크를 전달 드리면 그분들은 다 이거 다 클릭해서 다 한꺼번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풀고 채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답이 같이 보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의 첫 번째, 네, 강화학습의 주요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강화학습에서는 어떤 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보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많은 데이터를 암기하는 것. 2번, 환경을 탐색하고 보상에 기반하여 결정을 개선하는 것. 3번, 데이터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4번, 정적인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것. 딱 보시면 2번인 게 바로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보상을 통해서 그 본인이 내가 이겼어. 그럼 이 방식은 좋은 거야. 졌어? 그럼 이걸 개선해야겠구나를 학습을 통해서 얘가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이제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라벨링, 그다음에 데이터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왜냐하면 이 딥러닝 같은 경우가요. 저희가 데이터가 딥러닝은 엄청 많이 쌓여야
제대로 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어떠한 데이터냐면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여야 돼요. 저희가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많이 생기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긴 했지만 이 데이터마다 값이 다른 거예요. 자, A부터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람이 있는데 1번은 입력을 하라고 했더니 다 이름은 입력하겠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근데 나 핸드폰 번호 없는데 그래서 핸드폰도 입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취미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난 취미 없어요. 그래서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것은 값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값이 안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거 말고 나의 직업에 대한 거, 나의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나의 가족에 대한 걸 입력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가족에 대한 걸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거 전혀 없고 직장 동료에 대한 걸 입력해 놔두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에 일정한 형식으로 맞춰줘서 그것을 가지고 딥러닝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시게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요게 조금 흐리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여기 artificial intelligence 하고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속에 머신러닝이 들어있고 그 속에 딥러닝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인공지능, 2번 인간지능, 3번 자아지능, 4번 자기지능. 딱 나오죠. 인공지능. 예. 요거 지금 저희 그 퀵패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 정답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1번 인공지능인데 4번이라고 잘못 체크되어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인공지능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인공지능은 이 인공지능의 원리는 딱 세 가지라고 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하고 그걸 환경에 적응을 시키는 거 이어서 채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채택을 하는 건 인간이고 AI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정답인 거고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쵸? 인간이 생각하고 하는,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매체로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이 자료는 훈련 데이터이다. 자,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다. 뭔지 알겠다. 4번 인공지능 기술에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포함되며 이들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자, 1번, 4번은 올바른 답이죠. 자, 2번, 3번 중에 무엇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저 AI 상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거든요.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하지 못해요.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인간이 프로그램을 해줘야 그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중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많지 않아요. 예, 여기 밑에 두 개 남았는데, 인공지능 학습 시 필요 장비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장비에 대한 거 지금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한번 보셔요. CPU, 우리 PC에 있는 핵심인 거죠. CPU. GPU는 이제 CPU가 여러 개 모여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픽적인 프로세싱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게, 윈도우즈에 되면서, 그리고 AI가 이제 많이 이제 데이터 처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요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하튼 그 4번은 USB. 자,
1번, 2번, 3번은 다 컴퓨터 쪽에서 다 사용되는 것이 맞아요. USB도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 아시죠? USB 요 조그만 거. 요 쬐끄만 거하고 이 인공지능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USB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인 거고요. 이렇게 약간 상식적인 요런 질문도 조금 있고요. 자,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클라우드 같은 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자료를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고 그 올려놓은 자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클라우드죠. 그리고 AI가 정말 발전을 했었던 이유도 이 클라우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확장이 되게 많이 돼서 그러고 앞으로 미래는 클라우드의 전쟁이라고 했었어요. 어느 회사가 클라우드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한 AI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 1번. 클라우드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1번이 아니죠. 그러면 2, 3, 4를 볼게요. 2번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죠. 온라인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접근할 수 있어요. 3번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없이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라는 거는 내가 뭔가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기계, 특별한 걸 통해서인데 그렇지 않고 내 스마트폰이든 내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 패드든 이런 걸로 그냥 바로 접속이 가능하죠. 4번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버, 저장 공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네, 요게 정확하게 이제 클라우드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2번, 3번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여기서 이제 제가 순서대로 질문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무작위로 섞일 거예요. 질문을 무작위로 섞으면 내가 들어갈 때마다 이 질문의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면서 또 계속 익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제 하게 될지 요거 전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제가 공부 방식을 어떻게 할까 이제 스터디이다 보니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뭐 공부는 한 10번, 최소 10번 이상 10번에서 12번 정도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각자 파트를 나눠서 요약을 하고 요약한 걸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함께 발표하는 시간, 그거 끝나고 나면 문제 각자 풀고 그러고 나서 많이 틀리신 문제들 아니면 함께 문제를 또 풀어보는 시간, 디지털 튜터에서 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약간 방을 조금 나눠서 한 분 한 분 한 분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와서 보세요 이러면 책을 안 보고 와서 이것만 보면 납득이 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약을 하게 되면 조금 열심히 보시게 돼서 많이 기억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다가, 이 방법보다 다른 게 좋겠어요. 그럼 언제든지 저희가 함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언제 하게 될지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